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제주를 시작으로 내일까지 전국에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제주 산간은 150mm 이상, 남해안 100mm 이상이 오겠고 서울 등 중부지방에도 최고 60mm가 내리겠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최대 정적이던 알렉세이 나발니가 사망했지만 시신의 소재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 반체제 운동이 사실상 끝나고 철권 통치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첫 비상대책위 회의를 열고 전회원 투표를 통해 구체적인 투쟁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공의 등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주요 병원 전공의들이 이번 주 집단 사직에 나서겠다고 예고하면서 수술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사례가 잇따라 환자들의 가슴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지역이 적지 않습니다. 여야가 유불리를 따지며 접점을 찾지 못해서인데 깜깜이 선거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강원도 영월에 있는 시멘트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습니다. 경북 예천에선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던 SUV 차량이 마주오던 차를 들이받으면서 50대 부부가 크게 다쳤습니다. 시중은행 예금 금리가 줄줄이 떨어져 3%대 중반으로 주저앉았지만 증시 불확실성과 주택시장 침체로 갈 곳을 잃은 뭉칫돈이 몰리면서 저축성 예금 잔액이 한 달 전보다 14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소속팀 토트넘으로 돌아간 손흥민이 대표팀 내홍이 드러난 뒤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한 주였지만 동료와 팬들의 환대에 다시 힘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3부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전국에는 강한 바람이 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중부, 서해안과 남해안, 밤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된다고 예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내일 밤까지 제주 산간에 150mm 이상, 남해안에도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고 서울 등 중부지방에도 최대 6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또 전국에 강한 바람이 불고 내륙지방에는 오전까지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도로에도 살얼음이 얼 가능성이 있어 교통안전에도 유의가 필요합니다. 대한의사협회 비대위가 어제 첫 단체 회의를 열고 단체 행동의 시작과 종료는 전회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향후 의사면허 관련 불이익이 가해지면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하겠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의료계 단체 행동의 시작과 종료는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결의하였다. 정부가 면허 박탈을 예고하며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이라는 개인 의지를 꺾는 부적절한 발언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지속해서 겁박에 나설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경고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단 한 명의 의사라도 이번 사태와 연관해 면허와 관련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이는 의사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정부가 상황의 심각성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의대 정원 및 필수의료 확충 패키지 정책을 처리할 경우 이를 원점에서 논의할 협의체 구성을 요구한다. 이와 같은 전공의 집단 사직 방침에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과 의사 면허 취소라는 강경책을 꺼내들었습니다. 양측의 강대강 충돌이 애꿎은 환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를 강제로 복귀하도록 하는 업무 개시 명령이 헌법에 위배되는 게 아니냐는 논란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진료를 거부하는 전공의들에게 즉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불응하면 선처 없이 기계적으로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장 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것입니다. 병원에 복귀해 진료를 재개하란 업무 개시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의사는 의료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난해 법 개정으로 어떤 혐의로든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사는 면허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은 2000년 의학분업 사태와 2014년 원격 의료 반대, 2020년 공공의대 설립 논란에서 세 차례 발동됐습니다. 그때마다 의료계는 업무 개시 명령이 사실상 의사에게 강제 노동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해왔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의사 표시를 집단으로 제한받아 신체와 직업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까지 헌법상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당한다는 겁니다. 또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중단이 무엇인지,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어떤 건지 구체적 규정이 없어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률에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한 개념으로 규정해 놓는 거는 있잖아요. 형벌까지 이제 따라오는 거니까 명확성의 원칙에는 좀 많이 좀 변한다고 볼 수가 있죠. 반면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법으로 기본권 일부를 제한할 수 있는 만큼 실제 위헌 판단이 나오긴 어렵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공익적 관점에서 국민 건강이라든지 이건 뭐 밥 먹는 거 못지않게 필수적인 건 수요니까 그것이 위협받을 때는 의사들 개인적 불이익을 전제로 하는 입법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2020년 집단휴진 당시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한 헌법 소원 청구가 있었지만 각하되는 등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에 관해 실체적 판단을 내린 적은 사실상 없습니다. 정부는 4년 전에도 업무 개시 명령을 어긴 전공의 등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가 취하했는데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에 현 정부가 초광수를 고수할 경우 위헌 논란도 재점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닷새 동안 총선 공천 면접 심사를 끝낸 국민의힘이 오늘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구, 부산, 울산과 강원 지역 단수 공천 명단을 발표합니다. 공천관리위는 또 영남과 강원, 세종과 대전 지역 경선 대상자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선 대상자가 발표되면 자동으로 공천에서 배제되는 하위 10% 현역 의원들의 윤곽도 일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정당 협상 과정에서 진보당이 일부 지역구 할당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상에 참여한 민주당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비례대표뿐만 아니라 지역구에서도 선거 연대를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경선을 통해 봉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단일화하자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라며 일단 각 정당의 요구를 듣고 수용이 가능한지 판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진보당은 많게는 10석 넘게 지역구 할당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 무근이며 현재 상호 신뢰 속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공동대표가 총선 지휘와 배복주 전 부대표 등 정의당 출신 인사들의 합류를 두고 이낙연 공동대표 측과 이견을 보여 주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예고했다가 취소했습니다. 개혁신당은 그제 이 대표가 어제 오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고 알렸다가 예정 시각 1시간 전 취소됐다고 다시 공지했습니다. 이 대표는 앞서 이낙연 대표 측에 총선 정책과 홍보 전반을 지휘하게 해달라거나 배복주 전 부대표의 비례대표 불출마 등을 요구했지만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수용하겠다는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를 비롯한 기존 개혁신당 인사들은 그제 밤늦게까지 회의를 진행한 끝에 일단 이낙연 대표 측과 소통을 이어가기로 하고 예고했던 기자회견을 취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2대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도 선거구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지역이 적지 않습니다. 여야가 유불리를 따지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도 이른바 깜깜이 선거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총선이 채 2달도 남지 않았지만 여야의 선거구 협상은 감감무소식입니다. 지난해 12월 초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지역구 80여 곳에 조정을 권고하는 획정안을 국회로 보냈지만 아직 결론을 못 낸 겁니다. 진보세가 강한 전북과 경기도 부천에서 한 석씩 줄어드는 획정안은 국민의힘 입장만 반영된 거라며 거세게 반발했던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견만이 반영된 편파적인 안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획정안을 존중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염두에 두고 획정안을 구성했다고는 생각지가 않습니다. 민주당은 서울 강남과 대구, 부산 등 인구 규모 대비 선거구가 많은 지역의 선거구를 같이 줄이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선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의 선거구가 줄어드는 걸 선뜻 반기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여야가 유불리를 두고 줄다리기 하는 사이 획정위가 시한으로 제시했던 2월 21일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외 선거인 명부 작성 등 본격적인 선거 사무가 시작되지만 정작 자신이 출마 또는 투표할 선거구가 어딘지 모르는 상황이 닥치는 겁니다. 선거구 변동 가능성 때문에 일부 결과 발표가 미뤄지는 등 정당의 공천 심사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획정위원회가 기준을 정해서 이미 발표했고 국회로 통보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자꾸 넘어서는 주장을 하면 협상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희가 연동형제를 유지하겠다고 결정한 이후 기존까지 했던 모든 협상안을 철회하고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당 측에서요. 그래서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일 39일 전에야 선거구가 정해졌던 지난 21대 총선 때보다 선거구 획정이 더 늦어지는 건 여야 모두 부담입니다. 그래서 오는 29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사실상 최후 시한으로 여겨지는 만큼 여야 원내 지도부가 조만간 단판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내 선거구가 어딘지도 모른다는 출마자와 유권자의 볼멘 소리는 총선 때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말로만 정치개혁을 외칠 게 아니라 참정권과 선거권을 침해하는 악습을 끊어낼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과 출국 닷새 전에 독일 덴마크 순방을 취소한 배경을 두고 총선을 앞둔 정무적 판단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의사 총파업 가능성이나 김건희 여사 리스크로 순방이 정쟁의 소재가 될 위험을 미리 피했다는 겁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우리 정상 최초의 교정국 방문이자 재건지원 협의체 가입의 마중물로 꼽혔지만 야당은 대통령이 갔어야 할 곳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한국 뛰어가도 상황을 못 바꾼다고 초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시는 거하고는 조금 이제 상황이 좀. 우크라이나 방문 직전 나토 정상회의 때 불거진 김건희 여사의 리투아니아 명품 쇼핑 논란은 여야 공방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호객 행위에 무려 5개나 되는 매장에 끌려 다녔다는 말입니까? 섬유 패션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여사가 인식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문화 탐방. 윤 대통령의 순방 횟수나 효과를 둘러싼 논란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16번, 전임 정부보다 딱히 많진 않지만 엑스포 유치 실패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통령 순방은 정쟁의 단골 소재입니다. 실효성 없는 회담을 위해 혈세를 쓰면서 회의를 나간 것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 순방을 두고 민주당은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폄훼해 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독일 덴마크 순방을 돌연 연기한 배경에도 4월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야당에 공격의 빌미만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렸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만약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 총파업이 순방 기간 현실화하면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때와 같은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순방 연기를 두고도 야당에선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대통령실에선 그럼 가야 한다는 거냐 안 된다는 거냐며 꼬투리 잡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여전하다는 점 역시 고려 대상이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순방에 동행하든 안 하든 논란거리만 만들어 순방 효과를 퇴색시킬 거란 우려 때문입니다. 부부싸움 하셨어요? 전혀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이 순방 연기 사유에 대한 명확한 공식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는 탓에 정쟁의 소재를 스스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대 정적이었던 알렉세이 나발니가 시베리아 감옥에서 수감 중 숨지면서 러시아에서의 반체제 운동은 사실상 끝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권 인사들과 반전 활동가들에게는 큰 타격이 되고 푸틴의 철권 통치는 더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발리를 애도하는 사람들이 LA 비벌리 힐스에 모였습니다. 꽃과 촛불에 슬픔을 담았지만 팻말엔 분노가 가득합니다. 푸틴이 또 죽였다. 푸틴은 테러리스트라며 분노는 푸틴 대통령을 향했습니다. Но Путин этого и ждал, что у нас опустятся руки. Мы не дадим этому случиться. Мы соберемся. Мы сегодня скорбим, а завтра мы будем действовать. 하지만 정작 모스크바에선 비판은커녕 추모조차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추모를 위해 가져다 놓은 꽃마저도 다 치워버립니다. Снимать чудовищно невозможно, но полиция говорит, извините, пройти туда нельзя сейчас, потому что вот сейчас они закончат, и вы подойдете. 러시아에서 과거 허용됐던 거리 시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평화를 지지하면 외국 스파이로 몰고 러시아 군사작전을 비판하면 처벌하는 법까지 만들었습니다. 푸틴 체제에서 정부를 비판하다 숨진 사람은 하나둘이 아닙니다. 부정부패를 폭로했던 연방보안국요원 리트비넨코는 런던에서 방사성 물질이 든 홍차를 마시고 숨졌고 우크라이나 군사 개입을 비판했던 넴초프 전 부총리는 총을 맞고 사망했습니다. 지난해 여름엔 무장 반란을 도모했던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의 수장 프리고진이 비행기 추락 사고로 숨졌습니다. 푸틴의 최대 정적 나발리까지 사망하면서 러시아의 반체제 운동이 끝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나발리의 죽음으로 러시아에서 정치적 반대는 끝났다고 평가했고 워싱턴 포스트도 러시아 야권과 진보적 반전 활동가들에게 큰 타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 미디어까지 금지한 상황. 다음 달 대선 결과도 뻔히 예상되는 가운데 전체주의적 정권을 향해 가는 러시아의 질주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 17일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의 옥중 사망과 관련해 러시아를 상대로 가능한 대응 조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캐머런 장관은 영국 스카이뉴스에 끔찍한 인권 침해가 일어났을 때는 그에 따른 후과가 있어야 한다면서 이번 사안을 책임져야 할 개인이 있는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개별 조처가 있는지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영국 외무부도 성명에서 러시아 당국에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면서 나발니의 죽음은 완전하고 투명하게 조사돼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연초부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을 연상케 하는 이미지를 활용해 우상화에 적극 나서는 동향이 포착됐습니다.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 대신 할아버지를 따라 하기에 여념이 없는 건데 그 모순도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새해 첫날 만경대 학생소년 궁전에서 진행된 설맞이 공연을 직접 보러 간 김정은 국무위원장. 자애로운 아버지를 궁전에 모신 감격과 환희가 춤물결되어 설레이는 원무장에서 오래도록 그들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1994년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 이후 이 행사에 북한 최고 지도자가 참석한 건 30년 만이었다는 점에서 다분히 의도적인 연출로 읽힙니다. 통일부는 김 위원장이 딸 주애와 공개석상에서 다정한 부녀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연출한 것 역시 김일성이 제시한 사회주의 대가정의 어버이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남조선 영토평정을 직접 언급했는데 이는 70여 년 전 남한을 무력으로 적화 통일하겠다는 김일성의 국토 완정 선언을 연상케 합니다. 이런 표현을 쓴 건 김 위원장이 김일성의 목표를 계승한 최고 사령관임을 주민들에게 과시하는 측면이 있다고 통일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 위원장은 왜 아버지 김정일 대신 할아버지 김일성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을까? 고난의 행군으로 점철된 김정일 시대와 비교해볼 때 김일성 시대를 그리워하는 북한 주민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려는 목적이 크다는 겁니다. 김정일 시대에는 고난행군을 겪으면서 주민들이 굉장히 큰 배고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김정일보다는 한때 가장 북한이 좀 잘 나가고 여유가 있었던 그런 김일성 시대에 대한 향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김일성 따라하기 이면엔 논리적 모순도 적지 않습니다. 김일성의 무력 통일을 시사하는 김 위원장이 김일성의 통일 원칙이 담긴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을 철거한 건 선대 유산을 부정하는 자가 당착이라는 겁니다. 김 위원장의 사상을 국가 최고 이념 수준으로 높여보려는 움직임이 주민들의 호응을 받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외부 문화가 확산하며 주민들 사이엔 체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늘어나고 있고 백두혈통 세습에 반대하는 인식 역시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북한이 최근 순항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며 성능 개량에 나선 가운데 유도 기능을 추가한 240mm 방사포 신형도 공개했습니다. 장사정포 사거리가 늘어나면서 수도권 이남까지 사정권에 들어가는데요. 최근 북한은 남한을 겨냥한 전력들을 강조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10일 240mm 방사포를 신형으로 개량해 시험 발사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240mm 방사포는 북한이 서울 불바다 위협론을 꺼내들 때 170mm 자주포와 함께 등장하는 장사정포로 이번 신형 포탄에는 유도 기능이 없는 기존과 달리 조종 날개를 장착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기존 240mm 방사포의 유효 사거리는 40km로 추정되는데 만약 70km까지 늘어나고 최대 사거리도 이보다 확장되면 서울도 정밀 타격이 가능해지고 수도권 이남이 장사정포의 직접적인 위협권 안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방사포 전력이 명진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았지만 앞으로 북한이 유도화된 방사포탄을 보유하게 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우리의 방어 역량을 초과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은 이에 맞서 주로 국가, 군사적 주요 시설을 방어하기 위한 장사정포 요격체계 LAMD를 수도권 일대에 배치하겠다는 구상이지만 현재는 아직 개발 중으로 실제 전력화는 2029년쯤이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적으로 저희가 내년까지 26년까지 전력화하는 것은 현재로는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9년 정도. 이처럼 최근 북한은 순항미사일, 장사정포 등 남한을 겨냥한 단거리 전력을 강조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이만큼 집요하게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무기를 북한의 말을 들어주더라도 협상에 나서야 된다는 목소리가 강화되도록 하겠다는 게 북한의 포석이라고 볼 수가 있죠. 북한의 신형 방사포 시험 발사는 러시아 지원 목적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북한은 다양한 대남 전력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정세 불안을 계속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안보 무임 승차론을 다시 제기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가 대책반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에 끝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건데요. 이와 함께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추진 중인 한미 핵협의 그룹 구축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후보 경선에 나선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집권 시 대외 정책의 일단을 꺼냈습니다. 동맹국 나토를 러시아가 공격하더라도 방위비를 분담하지 않을 경우 안보는 스스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You didn't pay, you're delinquent. He said, yes, let's say that happened. No, I would not protect you. In fact, I would encourage them to do whatever the hell they want. You got to pay. You got to pay your bills. 이 발언으로 유럽 각국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안보 무임승차론을 다시 제기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 정부도 대책반을 만들고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먼저 내년에 종료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관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에도 기존 분담금 대비 5배가 넘는 5조 원대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는데 협상이 여러 차례 결렬되다 2020년 13.9% 인상에 합의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초당적이라면서도 미 대선 이후를 내다보면서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과 합의한 핵협의 그룹을 구체화하는 데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미 국방부는 이를 위해 최근 핵협의 그룹의 구성과 참여, 기능 등을 담고 있는 핵협의 그룹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안에 핵우산을 공동 기획하고 협의 이행하는 일체형 확장 억제인 핵협의 그룹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문서를 통해서 구성이나 기능이 좀 더 구체화된 상태에서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방부는 미국의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불가역적인 핵협의 그룹을 구축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에 대비해 정부의 외교안보 대책도 가속화하는 모습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국가대표팀 다툼의 중심에 섰던 손흥민이 소속팀에 돌아가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한 주를 보냈다며 팀에 돌아와 팬과 동료들에게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환대를 받고 다시 힘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아시안컵 결승 진출 실패에다 준결승 직전 이강인과의 다툼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논란의 한가운데 있었던 손흥민. 상처난 손흥민의 마음을 달래준 건 경기장에서 크게 환호해준 팬들과 Yeah, as soon as when I came on, even for the warm up, when I came out, everybody was clapping me, and it was just incredible feeling. You never expect that, and when you receive like that, it feel like you're coming back home. You know. 따뜻하게 맞아준 토트넘 동료들이었습니다. In a very important time, it was very painful also, but also part of half part of myself. I want to be part of a national team as well. So, but as soon as when I come back, they give a biggest hug that time, which is I needed.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탁구 사건에 대해선 정확히 묻지 않았지만 손흥민이 아시안컵에서 국가를 위해 모든 걸 바쳤다며 리더로서의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힘을 보탰습니다. Sonny being a leader, and I think when you're a leader, sometimes you get in the firing line. 공교롭게도 손흥민에게 팀 내 젊은 선수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Still young guys, but on the pitch they are like hunters. But off the pitch they are still childish, but still amazing group that are having such a warm heart. 오른쪽 손가락에 감았던 붕대를 풀고 인터뷰에 나선 손흥민은 남은 시즌 팬들에게 행복과 웃음을 주기 위해 특별한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며 특별한 감사를 전했습니다. Toughest week of probably I would say of my life, but you guys all make me very happy again and lifted up, and this moment I will never forget my life. YTN 이경재입니다. 축구 대표팀 내분 사태의 중심에 선 이강인 선수가 모델로 기용된 광고에 비난이 잇따르는 가운데 KT가 이강인이 나오는 광고를 철거했습니다. KT는 전국 대리점과 판매점에 이강인이 광고 모델로 나선 삼성전자 갤럭시 S24 시리즈 프로모션 포스터를 내렸습니다. 또 KT는 구매 혜택 프로모션 종료에 따른 것이라며 이강인과 후원 계약 종료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며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중은행 금리가 떨어지면서 4%대 예금 상품은 아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축성 예금을 찾는 뭉칫돈은 늘었는데 왜 그런 걸까요? 이영원 기자입니다. 시중은행 예금 금리는 줄줄이 떨어졌습니다. 한 달 만에 0.2%포인트 안팎이 빠지면서 3% 중반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고금리 상품 실종에도 저축성 예금 잔액은 오히려 급증했습니다. 5대 은행 기준 잔액은 900조 원이 훌쩍 넘습니다. 역대 두 번째 규모로 한 달 전보다 무려 14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리 하락은 투자 심리를 자극하지만 정반대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더 떨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막차 수요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막상 투자할 곳이 마땅치가 않아요. 가장 큰 이유로는 증시 불확실성이 꼽힙니다. PBR이 낮은 일부 종목 주가가 급등하고 있긴 하지만 변동성 우려에 국내 투자자보다는 외국인이 매수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또 주택시장 침체로 갈 곳을 잃은 투자자들이 일단 안전자산으로 몰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주식시장도 불안하고 부동산 시장은 더 불안하기 때문에 예적금으로 좀 몰리는 경향도 있는 건 분명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발 금리 인하 시점이 명확해질 때까지는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최근 유통업계 자체 브랜드 상품이나 아울렛 매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고물가 상황이 지속하면서 소비자들이 실속 소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편의점 자체 브랜드 상품인 닭가슴살입니다. 100g짜리 한 개에 1,900원으로 일반 브랜드 상품의 절반 가격입니다.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자체 브랜드, 즉 PB 상품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저렴하면서 맛도 이렇게 품질도 좀 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최근 1년 동안 국내 PB 상품 시장 규모는 1년 전보다 1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소비재 시장이 같은 기간 2% 성장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6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편의점의 PB 상품 매출 성장률이 가장 높았고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자체 브랜드 시장의 성장세는 비식품보다 식품 부문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히 편의점이 가성비 있는 PB 신제품을 연이어 출시하면서 주 고객층인 젊은 층을 사로잡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백화점 대신 아울렛을 찾는 발길도 늘고 있습니다. 서울 가산동에 있는 아울렛 매장은 올해 설 연휴 기간 매출이 지난해 설 연휴 때보다 40% 높게 나타났습니다.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고가이기 때문에 좀 부담이 가서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데가 없나 해서 찾아온 겁니다. 고물가 시대, 가격에 예민해진 소비자들이 품질 대비 저렴한 상품을 찾는 실속형 소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우리나라 수출 효자 업종이었던 석유화학 산업이 최근 중국의 급성장과 세계적인 환경 규제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산업 구조가 변화하면서 체질 개선을 위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석유화학은 석유를 정제할 때 나오는 부산물로 플라스틱 등 여러 합성 원료를 만드는 산업입니다. 전체 제조업 생산액과 수출 비중을 따졌을 때 5손가락 안에 드는 우리나라 대표 주력 산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석유화학 분야의 연간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5% 넘게 쪼그라들며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중국의 폭발적 성장에 힘입어 고성장을 이어왔지만 이젠 상황이 급변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체 생산 설비까지 갖추면서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어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자급률이 주요 품목 같은 경우가 다 100% 이하였는데 이제 중국에서도 설비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품목이 100%를 자급률이 넘어버렸어요. 대중 수출이 좀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고. 여기에 세계 각국에서 준비 중인 까다로운 환경 규제에도 대처해야 합니다. 석유화학은 산업 분야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데다 대표적 생산품인 플라스틱마저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30년 우리 석유화학 수출은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줄어들 거란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과 차별화가 가능한 좀 기능성 소재 비중을 늘리는 게 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재활용을 통해서 자원 순환을 고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중국의 맹추격과 환경 규제 강화라는 이중고 속에 우리 석유화학 산업이 생존 갈림길에 서면서 미래 경쟁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포스코그룹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지명된 장인화 전 사장이 다음 달 공식 취임할 예정입니다. 33년 포스코맨으로 위기를 맞은 철강업과 배터리 사업을 살려야 할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결국 포스코의 선택은 철강 산업 전문성과 조직 안정이었습니다. 1988년 입사해 역사를 함께해온 정통 포스코맨, 장인화 차기 회장 후보의 강점은 철강 산업에 대한 전문성입니다. 어디까지나 출발은 철강이고 앞으로도 철강이 이제 기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철강 쪽에 전문성을 가진 분, 내부 출신이 어떤 조직 결속력을 다지고 어떤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생각합니다. 엔지니어 출신으로 지난 2018년 포스코 사장에 오를 때까지 소탈한 친화력과 부지런함으로 신뢰를 쌓아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포스코를 뼛속까지 꿰뚫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는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먼저 지난해 이사회 해외 출장 의혹으로 불거진 논란으로 인한 조직 내부의 상처를 추스르고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사회이사와 경영진들 간의 결탁의 문제가 의사결정 구조 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신임 회장의 처리해야 될 과제는 이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 사회이사와 현 경영진 과정과의 결탁의 문제점을 또 손봐야 되는 것. 내수 침체와 엔저로 지난해 중국과 일본에서 2017년 이후 가장 많은 철강제가 수입되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위기를 맞게 된 철강 산업의 경쟁력도 되살려야 합니다.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 둔화로 영업이익이 급감한 포스코 퓨처엠의 2차 전지 사업도 다시 본궤도에 올려놔야 합니다. 장 지명자는 다음 달 21일 주주총회를 거쳐 포스코 그룹 회장에 공식 취임할 전망입니다. 철강 산업의 실적 부진 등 현재의 위기 극복과 2차 전지를 포함한 신사업으로 미래혁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경북 예천군 지보면 마전리 도로에서 40대 남성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역주행해 마주오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50대 부부가 손목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정지 수준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영월군의 시멘트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져 경찰과 노동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전 9시 반쯤 강원도 영월군에 있는 한일현대 시멘트 공장에서 하청업체 직원 59살 A씨가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컨베이어 벨트를 수리하던 중 갑자기 기계가 가동되며 사고를 당했으며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습니다. 노동당국은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보내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파악 중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인천 선악동에 있는 6층짜리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혼자 있던 10살 A군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일부 주민도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A군과 함께 있던 어머니가 잠깐 복도에 나간 사이 불이 났다며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물이 한 번 섭취한 미세 플라스틱은 먹이 사슬을 통해 상위 단계로 전달되고 대를 거쳐 태아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이미 알려졌는데요.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이 땅에서 흡수한 미세 플라스틱이 열매를 통해 다음 세대에 전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재의 양회영 기자입니다. 200나노미터 크기의 플라스틱으로 오염된 토양에서 60일 동안 키운 완두 화분입니다. 수확한 완두콩을 공초점 레이저 주사 현미경으로 보자 완두콩의 배화와 떡잎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발견됩니다. 이번에는 수확한 완두콩을 오염되지 않은 토양에 다시 심어 14일 동안 키워봤습니다. 그 결과 후세대 완두의 뿌리는 물론 줄기 중간과 상단에서까지 모두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표피가 아닌 세포 간, 또 세포 내 공간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확인됐습니다. 후세대 식물에서는 표피가 아니라 세포 간 영역에서 관찰이 되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노출된 플라스틱이 아니고 어미 세대로부터 그대로 전달된 것이 순환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팀은 앞선 연구를 통해 토양 환경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식물 뿌리를 통해 흡수된다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습니다. 관다발 조직을 통해 줄기와 잎까지 미세 플라스틱이 도달하는 걸 확인했었는데 이번에는 흡수된 미세 플라스틱이 열매를 통해 후세대로까지 전달된다는 사실을 처음 밝혀낸 겁니다. 일단 한번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이 된다면 비록 좀 더 깨끗한 환경에서 식재가 되더라도 미세 플라스틱이 계속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미세 플라스틱은 가장 깊은 바다인 마리아나 해구부터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정상까지 지구 모든 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을 포함한 동물, 나아가 식물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대를 이어 전달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과학자들은 미세 플라스틱이 실제로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플라스틱 입자가 작을수록 유해성이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효영입니다. 호주에서는 한국식 매운맛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매운 음식의 대표 주자인 떡볶이집이 잇따라 문을 열고 한국 김치와 매운 라면의 수입도 부쩍 늘었는데요. 인기 비결이 무엇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대기 행렬로 북적이는 떡볶이집. 매장 안은 손님으로 가득합니다. 한류 콘텐츠 인기에 힘입어 요즘 호주 젊은이들 사이엔 떡볶이를 즐겨 찾는 이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2023년, 지금 2024년 들어오면서 저희 통계상으로는 20% 정도 지금 매출이 상승된 상황입니다. 제일 큰 영향은 한류 문화가 세계적으로 많이 전파되는 그 영향이 있다고 보고요. Maybe because I'm watching the Netflix, the Korean drama, so I saw it there. I said, also, I have to try that one. And then when I try it, oh, it's quite interesting. 이 업체는 증가하는 수요에 발맞춰 호주 내 지점을 여러 개 늘렸습니다. 멜버른 도심에선 이처럼 떡볶이를 파는 식당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지 분들이 찾아주는 비율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그 재료를 주문하는 물량도 매년 100%씩 올라가고 있어요. 떡볶이뿐만이 아닙니다. 김치와 매운 라면 등 한국의 매운맛이 호주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김치 수출량은 44,041톤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이 가운데 호주는 수출액 기준으로 일본, 미국, 네덜란드, 영국에 이어 5번째로 많이 수출된 나라입니다. 한국 매운라면 역시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액을 올렸는데 호주에선 매출액이 전년 대비 26%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지에서 한인마트를 운영하는 동포들은 한국식 매운 음식의 인기를 그대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는 한 25% 정도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면 같은 경우에도 뭐 15%에서 20% 정도 그렇게 상승하는 곡선을 지금 타고 있습니다. 발효된 고추장 특유의 부드러우면서도 개운한 맛이 호주인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다른 나라 음식은 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리고 독특한 향들이 많고요. 근데 한식은 뭐 고추장의 발효, 그러니까 속을 좀 편하게 해주는 그리고 고춧가루 그냥 굉장히 좀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심플한 맛인데 그게 사람들이 더 개운하게 생각하고 더 편하게 생각하세요. 호주의 뜨겁게 부는 한류 열풍과 함께 한국 고유의 매운맛이 호주인들의 일상에 더 깊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오는 22일 한국인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를 보여주는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주관적 만족도는 통상 OECD, 즉 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에 발표된 국민 삶의 질 2022 보고서에서 한국인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 중 5.9점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OECD 38개국 평균인 6.7점보다 0.8점 낮아 36위에 그쳤고 일본 6점, 그리스 5.9점과 비슷한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오늘은 하늘빛이 흐립니다. 오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서쪽, 서울 등 그 밖의 지방은 밤에 비가 오겠는데요. 이번 비는 남해안과 제주도에 집중됩니다. 제주 산간에 150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도 100mm 이상의 큰 비가 오겠고 중부와 전북을 중심으로도 20에서 7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전까지는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이어집니다.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1.3도, 청주가 1.6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2도, 대구 16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비 소식 잦습니다. 목요일까지 비나 눈이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